2007년에 어느 즈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쌍봉을 찍고 대세 하락을 거의 고점을 찍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또 그 다음에 정부의 대책으로 이 집값이 하락하는가 싶더니만 요즘은 다시 부동산에 온기가 돈다는 말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엄밀하게 데이터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전문가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이 리치톡톡이라는 필명으로 원래 유명했잖아요. 네. 저도 그때 많이 읽었는데 예. 어떻게 구독자도 많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블로그에 한 구독자가 한 34,0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가장 비싼 이 쇼핑인데 이 쇼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전체 시장을 디테일하게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리치고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 부동산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창업까지 하게 돼서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네. 결국은 뭐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어서 분석?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격에는 사람들의 심리, 입주 물량, 미분양, 온갖 이런 호재 이런 데이터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가격이거든요. 가격 자체가 정보가 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치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주식시장에는 퍼나 PBR, 뭐 PSR처럼 어떤 기준 대비해서 현재 이 가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참 의문인 게 그 어떤 누구도 네. 뭐 호재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이 부동산이 얼만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런 지표가 뭐가 없을까 해서 수많은 연구 끝에 이 세 가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와 매매가를 가지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과연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만큼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라고 놓고 보고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어떤 그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덱스를 보고 현재 서울이면 서울, 뭐 대전이면 대전 이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대출이나 예금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가계대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예금 데이터와 서로 비교를 해서 대출 위험에 대한 그런 인덱스들도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뭐 웬만한 데이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웬만한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랑 이 어떤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런 브랜드가 좋아, 뭐 저 지역이 내가 좀 살고 싶어, 네.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다양한 심리들이 있고 또 심지어 네. 옆집에서 집을 샀는데 돈 벌었대 이런 네. 심리들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데이터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서울이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데이터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매수세가 얼마나 많은지, 매도세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매도세는 다시 줄어들고 있고 매수세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서 다시 어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다시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서울 지역 어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일부 지방 도시들도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한때 이럴 뿐이다, 이게 나중에 다시 꺾일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요. 네. 일단 서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인덱스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07년에 어느 즈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007년이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해에 급락이 왔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2008년 6월 달 정도의 고점을 찍고 네. 그 이후에 금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예, 왔다 갔다 정확하게는 쌍봉을 찍고 예, 대세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 대한민국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금방 내려가지 않고 정상에서 어느 정도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가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시장 어깨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데이터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와 네. 9억 이하의 이제 좀 중저가 아파트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3구는 2007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위주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비싼 아파트는 그쯤에서 고점을 찍고 풍선 효과로 좀 저가,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이 2008년 6월 달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12.16 대책을 꺼낸 이후에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은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들 말고 좀 중저가 지역이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2007년에 일어났던 일들과 굉장히 지금 유사합니다. 정부 정책, 본질적인 가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2007년에 어느 지역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어쩌면 2008년의 초반하고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힘이 더 세서 네. 그렇게 지금 집값 하락을 네. 예측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힘 자체가 이제는 네. 집값이 거의 고점을 찍었다. 아, 이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거다. 아,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신 건가요? 고평가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떨어진 규제 핵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많이 고평가가 되었고 사실 정부에서 12.16 대책을 꺼내지 않았으면 올해는 아마 엄청나게 큰 폭등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강남 3구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해서 그 지역은 못 올라가고 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나머지 지역들 그다음에 이 상승의 여파가 경기도 인천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금융위기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던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올라간다고 믿는 분들을 보면 네. 일단 수급 먼저 살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까지는 그래도 분양이 좀 많았지만 네. 20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없다. 특히 서울 지역부터는 뭐 거의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공급이 없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볼 때도 금융시장이 빨리 회복을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아직도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대신 네. 가구 수 분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 측면으로도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네. 이거 계속 아직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끼리의 전체를 보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수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코나 다리나 일부 부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0년, 11년, 12년, 13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때 안 하우스포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근데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 많았냐? 절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도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다른 연도보다 굉장히 많이 좀 부족했었고요. 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시장은 뭐냐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시장의 공급에는 입주 물량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이 매도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존 주택의 매도세. 그렇죠.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2012, 13, 14년까지는 사실 뭐 거의 증가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은 15년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특히나 17년 말에 정부가 또 추가적인 혜택을 하면서 18년에 또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5년쯤이면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의 바닥일 때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던 이런 분들은 15년에서 8년을 더하면 23년이잖아요. 네. 네, 또 14년에도 사셨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22년이나 23년서부터는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했다가 이제 그렇죠.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네. 되는 경우 차익 실현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런데 거꾸로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네. 6월까지 세금을 네. 감면해 줬으니까. 네. 근데 6월 말만 지나면 네. 이제 그 물량이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7월부터는 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 일견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게 계속 싸우면서 2007년, 8년, 9년, 10년에도 한 방에 떨어지지 않고
출렁하면서 쌍봉을 찍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22년이나 23년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당장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어깨 정도 왔고 여기에서 매도세와 매수세 힘겨루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연도를 22년, 23년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네. 그럼 뭐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거네요. 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다 상승했고 지금 한 6곳 정도가 저평가된 시장으로 남들이 수도권 집값 오른다고 그래갖고 또 수도권 샀더니 Round one, fight.